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이낙연 총리까지 잇따라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바람에 정부 부처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시작한 유튜브 방송 한 2주가 아직 채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조회수, 구독자 수가 확 늘었어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저기 고영신 TV 같이 그렇게 그 차원이 다르죠. 그 숫자 따지면. 근데 이제 그 신인균 국방 TV 있잖아요. 예, 예. 이 신인균 대표가 자신의 그 TV 그 게시판에다가 네. 제 걸 올려줬어요. 예. 이렇게 한다. 아이고 우리 근데 그게 선비신 이 교수님도 홍보에 좀 나서셨나? 아니 그러니까 신 대표가 자신이 보니까 답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준데 역시 그런 효과가요. 엄청나가지고 점핑하다요. 그 이제 이 구독자 수가.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신 대표한테도 감사드리고 그걸 또 보고 굳이 또 찾아주신 또 구독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금방 저도 제법 저기 잘하는 뭐 잘 나가는 유튜버로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황장수 TV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홍보를 해주면서 뭐 그냥 확 늘어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고영신 교수가 저하고 뭐 또 여기 이렇게 콤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올 때마다 계속 지금 선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갑자기 처음에 좀 늘었던 이유가 우리 고영신 교수가 계속 이렇게 홍보 선전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그 고영신 TV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갈등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사실은 외교부가 나서서 실무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인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 아시다시피 지난 10일부터 국회도 열려 있는데 대정부 질문 외교안보 분야 끝나자마자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원래는 뭐 5개국인가 6개국을 순방하려고 했다는데 좀 눈총이 이렇게 심으니까 한 3개국으로 줄여서 갔는데 무슨 현안이 있습니까? 현안이 뭐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설령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관계보다 더 큰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당면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한일 갈등은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재난. 그러니까 예, 이 정도로 지금 재난 정도가 아니라 전쟁 아닙니까? 예, 이 정도로 엄청난데 이제 우선 주무부처죠.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장관이 저 멀리 아프리카로 나는 가리라 이래서 갔거든요. 거기서 뭐 6박 7일 동안 머물다 온다면서요.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째로 생각나는 게 아이 강경화가 뭐 하는 일 있어? 그냥 가서 놀다 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신도 뭐 우리 군대에서 제대 말년에 휴가 가는 것처럼 괜히 여기서 장관 말년에 말 자꾸 보태지 말고 그냥 너 빠져 있어. 외유 간 거군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강경화 장관이 생각했나 멋졌거든 여기 있으니까. 왜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투명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형 장관이라는 별명도 있죠. 멋쩍으니까 빠졌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정치가 특히 이제 외교 관계까지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만 보이죠. 그렇죠. 우리 뭐 정부 부처 장관들 18명이라는데 이름 생각나는 사람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생각 안 나고 조국 민정수석 때문에 박상기 법무장관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든지 다 하니까 사실 장관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도 13일부터 나간다는데 이낙연 총리도 사실 하는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말이죠. 청와대 혼자서 옛날에 그만큼 뭐 제왕적 대통령 뭐 어쩌고 박정희 시대를 비난하고 이러던 사람들 지금 보니까 오직 문재인과
그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지. 뭐 관계과정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분은 뭐 외교적 전문성도 많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야말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일본 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도 술 한잔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죠. 더군다나 대권 후보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뭐 키르기스탄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를 4개국이나 이렇게 또 순방에 나서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또 총리 경질을 앞두고 마지막 외유 여행에 나왔으신가? 대통령께서도 뭐 매달 나가다시피 하는데 공로 여행인가 뭐 그런 겁니까? 왜 저 공무원들 딱 끝나면 마지막 1년은 뭐 여행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어쩌면 이낙연 총리는 뭔가 내가 일본 잘하는데 저기 나도 좀 봅시다 이러려면 아마 청와대에서 좀 비켜주라고. 어? 그래서 아마 거의 손대지 마 이런 입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총리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덕분에 장수는 했지. 예. 아마 이낙연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는 좋을 거예요. 워낙 이낙연 총리가 그런 것을 잘합니다. 이분들 이렇게 재밌게 오고 또 유머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적인 시각이 다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 핵심 참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일, 네. 반미,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주사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뭐 적개심까지는 아니지만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는 친일은 아니지만 지일인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 빠져 이렇게 할까 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측에서도 아마 이낙연 총리 같이 뭐 G1 인사들은 가능하면 저 옆에 접근을 못하도록 할 겁니다. 왜? 자신들이 그 목표는 뚜렷하니까. 그 다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외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을 거고 또 이 지금 그 운동권 참모들도 외교가 뭔지 그 디테일한 거 압니까? 모르죠. 예? 모르니까 일본을 좀 너무 만만하게 본 측면이 있지. 뭐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저 공격을 해올 거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다만 우리 국민들 정서적으로 말이지 이 반일 감정 이걸 자꾸 부추겨가지고 정부에 대한 이 여론, 이 인기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세상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그 기본적인 그런 속성들을 보면은 어느 유명한 학자가 관제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관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뿌리 깊이 박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유난하게 진보 정권, 이른바 진보 좌파 정권이 유난히 이 민족 정서를 건드리거든. 자극해가지고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려대 최장직 교수 아닙니까? 그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 그렇죠. 아닙니까? 그분이 관제 민족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대 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말이죠. 그 민족주의도 무슨 개방형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갖는 그런 민족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이 접근 정책, 그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손잡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이런 그런 관계로 가니까 이 국민들이 그걸 자꾸 의심하고 의구심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 수 있는 어떤 의구심이나 감정을 다른 데 투사시킬 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더 이제 민족적인 그 적개심을 그런 감정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도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본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싫어해요.
걸핏하면 3.1운동, 우리가 독립운동, 이래가면서 계속 부각시키는 거는 그 뒤에는 나쁜 일본이 있다. 이걸 자꾸 이제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간에 말이죠. 일본이 어디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자기만 집권할 때만 괜찮으면 됩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지 이 사람들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외교는 제가 볼 때는 경험, 그럼요. 그 전문성이 아주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도 보면은 외교부 장관, 외무장관, 국무장관들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다른 분야는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장관도 오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수석 장관이 누구 옛날에 외교부 장관이 그렇죠. 그때는 외무장관이 외무장관이 우리가 수석 장관이 외웠잖아요. 외내제, 법국문 이렇게 외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미국에도 지금 국무장관이 사실상 넘버 2 아닙니까? 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수상이죠, 권한은 수상. 실질적인 권한은 부통령보다 앞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초대 4강 대사들 다 캠프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들, 아마추어들. 노영민이 중국, 일본의 조윤재, 미국의 일본의 이수훈, 이분도 교수 출신의 캠프 출신 아닙니까? 저 러시아의 우윤군, 다 외교란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또 장하상 씨가 이제 중국 대사로 갔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돈 많이 벌라고 보냈겠지 중국 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엉망이 되다 보니까 남관표 씨가 지금 주일 대사로 갔고 그분이야말로 이제 외교 전문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난번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경제 문제가 벌어졌는데 경제공사가 그걸 실무적으로 최고 책임을 져야 할 경제공사가 4개월째 공석이고 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미국, 일본 통들은 지난 정권에 잘 나갔다. 너희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전부 인사해서 불이익 주고 물먹이고 그러니까 일본에 근무할 그 서기관 참사관급을 공모했는데 단 한 명도 응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가서 일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가 지금 완전히 싹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강 외교가 엉망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기가 여기 하루살이하고 만났어요. 그래 하루살이가 모기 한턱 내 이랬더니 그래 내일 내가 시간 나니까 한턱 낼게 이랬거든. 하루살이가 내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이 외교가 진짜 하루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와야 그 나라의 관계 이런 것이 전부 누적이 되어 와야 거기서 이 교섭의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역량이 생기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거 말고 우리가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의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축적된 게 있습니까? 사람 다 바꿔버리는데 무슨 축적이 있어? 없죠. 이런 식으로 이 하루살이 씨가 이런 정치를 하고 하루살이 씨가 외교를 하니까 이 정권 끝나면 이 나라에 되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고 말이죠. 붕괴스럽기까지 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북한만 하더라도 말씀하셨지만 리수용, 리용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김계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십 년 아주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들 강대국들을 손에 쥐었다 놨다 하면서 데리고 놀잖아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문재인 완전 대통령이 초짜들이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초짜인데다가 전에 비서실장 할 때는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북한은 갔다 오긴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때 무슨 이모 만난다든가 그 정도 이상의 북한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 있긴 있지. 또 리영희 교수 영향을 받고 신명복 선생 영향을 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친화성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여기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가 무슨 꾀를 쓰고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런 걸. 일본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 아베를 우습게 생각했다 지금 아베한테 속수무책이잖아요. 정말 한심한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급이라 한다면 외교부 그 담당 차관이라든가 뭐 장관이 직접 일단 가기는 그렇다 하니까 아니면 통상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달려가야 해요. 근데 누가 갔습니까? 청와대 안보실 2차장입니까? 1차장에 김현종기가 지금 갔단 말이에요, 미국에. 물론 그분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기는 했지만 현직은 아니잖아요. 어디 외교든 행정이든 위계라는 것이 있고 담당이라는 게 있는 거고 김현종 씨는 외교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요.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이 재벌들 다 만나갖고 조정하고 입단속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김정숙 선생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판이니까. 아니 이런 때야말로 관계 실무 부처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야 하거든요. 근데 다 발장을 끼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제가 뭘 한심스럽게 생각하냐면 지난 10일에 대통령이 30개 기업들 뭐 총수들 만났잖아요. 그 전에 7일 날 홍남기하고 또 저기 청와대가 김상조하고 두 사람이 그때 이미 재벌 총수들 만났어요. 오찬 하면서 만났는데 지금 그 교수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예, 대통령한테 뭐 이야기하면 되는지 보고사항 좀 이야기해봐. 받아 적고 그다음에 그렇죠. 당신들 말이야 이제 10일 앞으로 대통령하고 만날 텐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마도 그 대통령 심기 건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신청하려고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판에도 이 판에도 그런 거나 신경 쓰고 있으니 저 일본은 뒤에 돌아앉아서 웃을 겁니다. 참 저 친구들 말이야 이 대응력 보면 뻔하다 만만하다 내 손아귀 놓고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하고 실무 책임자인 외교장관은 밖에 나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놀지 안 놀고 뭐 합니까 가서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서 비상체제다. 관과 민이 일치 단결해 갖고 우리가 맞대응하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나가서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으로 어디로 통분서주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기업들만 이런 정부가 저질러놓고 총알바지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냥 총알바지가 아니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뭐 신동빈 누구 뭐 저기 SK 어디 다 LG 다 이 사람들 정말 이런 말하면 심하게 말하자면 목숨이 경박에 달린 상태인데 이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있으면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외교가 서툴러서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여러분 미안하다 이렇게 좀 뭐든지 지원하고 여러분도 나가서 하면 우리가 뒤에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일로 와 내 옆에서 니들을 일제 집합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오면은 다 모이고 이게 어디 군사정권 때라 하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당신들 딴소리 하지 마라. 나하고 코드 맞춰야 돼. 우리가 같이 덤비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과의 관계 더 악화되죠. 근데 일본하고 덤비려면 일본보다 더 나은 전략 전술 개발해가지고 또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을 누를 수 있는 장기가 어디 있는지 그 일본의 그 약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덤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업들 모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우리는 한편이야. 똘똘 뭉쳐있어 당신들 똑똑히 봐. 그럼 일본이 그거 가지고 겁을 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강제징용 판결 난 뒤로 벌써 한 8개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왔었으면은 산업통상부라든가 외교부에서 그에 관련한 정보들을 다 수집해야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산업통상부 완전히 한심하지 않습니까? 전략물자 이런 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싹 언론에 흘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불화수사라든가 이러면서 몰래 북한으로 빼내는 것처럼 홍보전을 펴고 있잖아요. 뻔뻔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 문제도 그렇죠. 정말 딱해요. 정보 문제도 일본하고 미국은 서로
긴밀하게 오고 가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거 우리가 발표했던 건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뭐냐 이렇게 단속 잘하고 있다는 걸 발표했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하느냐. 그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말할 건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하고 만약에 일본이 이 정보 공조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한 거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뒤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저기 강경화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폼페이오하고 연결이 됐는데.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화해갖고 될 일입니까? 만나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러니까 일을. 그 전에 또 전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겨우 됐는데 폼페이오 그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거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폼페이오 장관 그런 것 같다. 그걸로 끝이에요. I understand.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야. 그나마나 한 소리입니다. 외교적 언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구나. 이런 같이, 정도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일본 보고 이거 아베 보고 좀 이제 적당히 하지 이렇게 하거든.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미국의 의도도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일각뿐만 아니라 국제 그 전문가들도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일본의 그런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이 예. 단순히 강제징용 재판 때문을 넘어서 한인 관계랄까 그 기본 틀을 바꾸려는 예. 그러한 뭔가 큰 디자인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문제 그것에 대한 것을 차원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분야에서 아주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일본도 반도체 분야 석권했다가 미국한테 크게 당했거든요. 반덤핑 그런 조사하고 해갖고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가 쇠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이유도 있고 지금 미국과 일본의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심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그걸 뭐 어떤 성급한 데서는 뭐 레짐 체인지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시스템 틀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좀 거시적인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점도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미국이나 일본의 이게 동북아 안보 구도를 만약에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려면 정비를 새로 하려면 지금 뭐 인도 태평양 그런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 포위 작전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도 미적지근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그 핵심이거든. 근데 이 핵심 세력들 가보니까 한국 믿어도 되느냐 이게 있잖아요. 한국 저 사람들 믿어서 과거처럼 저 한미일 이런 안보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할 때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행보를 보면 오히려 친북 그다음에 친중국 쪽으로 자꾸 섬유하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그런 면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될 때는 한국을 한국을 일단 제외한 그런 구조를 얼개를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과거처럼 우리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거든.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점도 우리 정부 안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고 대통령한테 누구든지 직언을 하고 대통령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청와대 안에 참모들이나 전부 뭐냐면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문재인스러운 사람이 전부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은 말도 못하고 청와대는 오직 우리 독선, 독주, 독단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에치슨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싹 제외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당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거보다 처음에는 스탈린이 김일성이가 가서 우리 저 남쪽 먹겠습니다 이랬더니 안 돼. 이랬다가 에치슨 라인 딱 끄는 거 보고 가서 스탈린한테 가서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오케이 가서 모택동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허가 받아서 내려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의 이 안보 그 전략이라는 게 우리한테 운명에 걸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미국을, 우리가 좀 크니까 미국을 우습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경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목을 비틀 수 있다고. 아, 그러면요. 그런데, 예. 우리 무역의 대부분을 뭐 중국이 이제 뭐 많이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나머지는 대종은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과거 기술, 과학 기술, 예? 이 원천 기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우리가 상품을 많이 수출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은 미국하고 일본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계 품목만 이렇게 딱 잡는다 하니까 우리 죽겠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품목뿐입니까? 수백 수천 개 품목이지. 12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에디슨9도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 카프트 미리아 음. 그걸로 해서 구한말 해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 배제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가츠라고 그때 탭트가 미략을 해가지고 예. 야, 조선은 일본 니들 저 권리 인정해주고 뭐 저 필리핀은 미국 권리 인정해주고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거 아니야. 강대국 간에 예. 딱 미략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 이런 전략가들이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눈으로 봐더라도 정말 저 정권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6.25 때 참전했던 17개국이 참여한 유엔 사령부. 그건 사실은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유명무실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유엔사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유엔사의 그 참여국은, 문호는 그때 참전국인데, 최근에 전력 제공국도 유엔사에 넣도록 하자.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유엔사에 병창기지가 7개가 일본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도 끌어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그래서 유엔사를 지금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게 유럽판 나토가 아니고 동아시아판 신나토를 만들려는 게 미국 생각 아닌가. 그럴 경우 만약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성향이나 그 집권 세력의 부도로 볼 때 그렇게 응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연합사를 이제 앞으로 하면 그 전작권을 주고 나면 사령관도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군으로 사령관을 넘겼어요. 예, 그런 그러니까, 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생각할 때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온 세계를 지금 전장으로 보고 거기 전부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한 군데라도 미군 사령관 지휘관 지휘를 내준 적이 없잖아요. 부사령관으로 한 적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래, 니들 하고 싶으면 해. 대신에 그럼 이제 유엔사 이거는 만약에 한번 없애버리면 이제 다시 못 만듭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것 쪽으로 대안을 이제 만들게 되면 연합사 니들끼리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이게 단지 북한 문제만 아니니까 왜 중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사람 이제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 그렇죠. 태평양 전략 네.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애초에는 그 한미일 동맹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한미일 체제가 안 되면 이제는 유엔사라는 걸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구도를 재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같이 맨날 미국하고 자꾸 박자 내고 일본하고 싸우고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러면요. 적어도 한미일 이런 안보 구도 자체에 우리가 액터로서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큰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현 집권층에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지금 의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랑의 한일 관계, 치열한 신국제 질서 모세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도는 관제,
민족주의도 아니고 이념, 명분 편향도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실리 외교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